자, 이번엔 9월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에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 안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대는 비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회사 정책상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받는 육아수당은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이거는 배우자가 그 받고 있어도 상관없이 다 비과세 되는 거예요. 부부 둘 다 비과세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1인당 뭐 10만 원씩 받고 있다라는 거지 비과세가 1인당 10만 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6세 이하 자녀가 예를 들어 셋이 있어요. 그럼 30만 원 받아도 10만 원 비과세, 20만 원 과세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그리고 위 자가운전 보조금과 별도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도 지급받는다. 지금 얘는 실비 변상조 비과세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셨었죠. 그 말은 실비를 받으면 이 돈들은 다 과세란 이야기예요. 실비를 안 받고 대신 받으면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되려 그러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요. 뭐 CC나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명의야 되니까 배우자고 공동 명의라도 상관이 없어요. 공동 명의 상관없어요. 근데 배우자 명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실제 여비를 받으니까 과세란 이야기죠. 그럼 자, 여기에 있는 사항들을 보면 자, 먼저 수당 등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수당이래. 급여 자료 입력에 수당 공제로 가서 자, 사용하는 것만 둔다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비과세로 육아 수당을 만들어 주고 자, 사용하는 거 안 하는 거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깔아버리세요. 제가 순서대로 깔라는 건 여기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되죠. 그러면 순서대로 기본급 아래에 순서 육아수당 두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얘 수정 안 되니까 내가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만들고 얘도 이제 육아수당 다음이고 다음 식대는 비과세 적용되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다음 직책수당은 원래 비과세가 없는 거니까 그럼 지금 여기까지 총 5개가 이 항목이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하는 거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라고 체크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만 있고 그럼 문제에서 월정액 여부를 이야기하면 정기 부정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제에서는 뭐 특별한 언급 만들 거 없으니까 이대로 두고 나서 확인 누르고 이제 9월달 급여를 9월 30일 날 지급하고 급여가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하고 봤을 때 금액 일치 안 하면 문제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럼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이번 문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에 연말 적용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653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리고 회사는 1181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영업부 부장 정중화의 2019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20년 2월 급여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2월분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필요할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자, 정중하에 2019년 총급여가 6천만 원이 있고, 자, 이 사람은 지금 결정세액이 413만 9,406원인데 원징수 당한 게 263만 9,400원이라서 이번에 150만 원 내야 된다고 연말정산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150만 원 추가 내야 돼서 지금 우리 제일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 중 150만 원은 분납하여 하는 곳 납부하는 곳으로 신고하였다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2월 급여 명세서는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식대는 식사 제공 없으니까 비과세. 자가 운전도 본인 차량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지급하지 아니하였선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네요. 뭐 가족수당도 과세고, 뭐 이 직원은 영업부 직원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과세로 처리될 거예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먼저 수당 공제로 가고, 자, 기본급이 있고 과세로 가족 수당을 만들어 줘야 되고. 자, 그럼 저는 꼭 순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자, 그리고 야간 근로 수당이 있고, 다음 월차 수당이 있고, 다음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쓸 거고, 그리고 자가 운전 보조금 그대로 쓸 거고. 그러면 나머지만 없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항목이 총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입력이 전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다음 급여는 2월달 급여고 2월 말일이래요. 자, 그럼 정중화 씨의 자, 급여가 있는데 기본급 300, 가족수당 50, 야간 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일치 안 하네요.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입력이 되셨으면, 자, 이제 분납 설정하기 위해서 위에 화살표,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화살표 누르고 분납 적용. 자, 그럼 정중화에 소득세 150만 원과 지방소득세 15만 원을 가지고, 자, 직원 체크한 후에 분납 환급 계산 누르시면, 자, 세 부분으로 나눠줬죠. 그리고 분납 적용 누르시면 이제 아래에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얘네들까지 같이 공제계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되셨죠? 그럼 이제 창 닫고 바로 아래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2월 귀속을 2월 달에 지급했죠. 그러면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자, 연말정산 지금 한 사람이 한 명이죠. 연말정산한 총 금액이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소득세가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납부할 게. 그런데 이 중에서 100만 원 분납 금액이라는 건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낼 금액. 이번에 납부하는 건 그래서 50만 원이다. 이렇게 되도록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해놓고서 또 얘 안 쓰면 여기 앞에서 또 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쓰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1번에 적혀 있죠. 6천만 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 소득세 나오면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당연히 소득세법상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세무서는 국세죠. 지방소득세 구청이 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전월미환급세액에 대해서 나오면 지방소득세 붙어 있으면 지방소득세 빼고 써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중도태자 정산하거나 연말정산했는데 돈이 환급액이 나오겠죠. 환급 신청한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다 써주는 거예요. 신청액에. 이게 차월 2월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걸 환급 신청할 거면 2월 세액을 환급 신청액에 써주면 돼요. 만약 내가 환급 받을 게 생겼다고 하면, 그래서 생겨서 환급 신청한다고 하면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많이 쓰셨죠. 세무이고 때 보면 전을 미환급세액해서 12번 그냥 가서 썼잖아. 거의 대다수가 영혼 없이 그냥 가서 썼잖아. 그러면 이제 환급 신청한다고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쓰세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거 없어요. 그냥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연말정산 문제도 자, 725페이지로 가고, 자, 이 페이지에 가서 제가 메뉴 다시 또 얘도 설명을 드릴게요. 725페이지에 자, 1187. 자, 부양가족 명세 쪽 많이 안 본 이유가 다른 문제랑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럼 먼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가보세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자, 여기서 F2번 누르면 직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체 사원 불러도 되는데 F2번 누르는 이유는 엉뚱한 사원한테 입력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감독관 할 때도 저 보면 왜냐하면 특히 세무유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연말정산이거든. 그러니까 앞코드가 급여자료 입력인데 마음 급하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연말정산해요. 그분은 큰일 난 거죠. 10점 통째로 날리는 거였죠. 그래서 F2번 쓰시고, 자, 이 메뉴 내용만 먼저 보시면, 자, 뭐야? 자, 자,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이 소득세의 마지막 목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결정세. 그럼 이 결정세액을 왜 구하냐면, 자, 이 메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메뉴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현금무지, 전금무지 합쳐서 얼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원천징수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게, 정확한 금액 계산한 게 결정세액인 거예요. 그럼 세금은 이 금액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원천징수를 이만큼 당했죠. 그래서 지금 33만 원을 지금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세액이 우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하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500만 원 돈인데 만약에 그 우스갯소리로 본인이 대학원 다니면 세금 낼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월급 한 400 정도 되는 사람도. 그 이유가 대학원 다니면 본인은 전액이라서 1000만 원 정도 1년에 나오겠죠. 한 학기에 500만 원 돈 하니까.
그럼 1000만 원 넣는 순간 150만 원이 깎여요. 그럼 이 사람이 150만 원 깎이니까 15%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세액이 푹푹 줄어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이다 뭐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결정세액을 줄여가지고 내가 납부했던 것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왼쪽 제일 위에 보면 총급여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 우리 500 이하는 70%, 그 넘어가는 부분에 또 40, 30 해주는 것들 있죠. 그거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는 아직 우리가 입력을 안 했는데 보고 입력하면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면 이제 기본공제 150인데 일단 본인은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등록에서 입력을 하면 이제 가족들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추가공제만큼 금액이 빠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있죠. 자, 얘는 지금 왼쪽에 지금 보고 있는 애는 아직 산출세액을 안 갔어요. 소득공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받아서 납부한 적 있나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떼이죠. 이건 전액소득공제예요. 이건 시험에서 만약에 이 금액들을 주면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있는 거 우리가 손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급여자료 입력에 반영 등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럼 정보 주는 거는 우리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만들려고 준 거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에서 아직 세액공제 아니에요? 소득공제 왼쪽은 전부 다 소득공제예요. 그러면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하고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어요. 이건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 건데 지금 여기나 여기나 더블 클릭하면 같은 창이 떠요. 그럼 자, 한글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1번인 거고 1번. 지금 번호 있는 게 아래 거예요. 여기까지가 2번이고 여기까지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번호가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자, 2번 보시면 주택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이죠. 아래는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면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한 것만 될 거니까 여기에 금액 쓰면 끝이에요. 대출기관에다가. 그런데 이자 상환액이 있으면 한도가 해마다 틀렸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마치 사다리 타기처럼 언제 가입했고 몇 년짜리고 이걸 따라가서 거기에다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위에 여기 말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 있는데 이건 옛날 거예요. 지금 제가 소득공제라 그랬죠. 지금 세로로 적혀 있는 거 보면 그 밖에 소득공제 적혀 있잖아. 지금 현재는 세액공제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연금저축 있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고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예요. 옛날 거예요. 근데 얘 입력하고 싶으면 연금저축 등 탭에서 여기 클릭하면 개인연금저축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놓고 적어주죠. 38번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지금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주택마련저축이 있죠. 주택마련저축에 주택청약저축 그리고 뭐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이것도 연금저축 등 탭에서 쓰고 여기에서 선택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메뉴 있죠? 이 메뉴는 본인 것만 돼요. 본인만 되는 메뉴들이에요. 위에는 퇴직연금, 여기는 연금저축, 여기는 주택마련저축. 여기에 있는 메뉴는 본인 것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럼 본인 것만 될 건데 거기에 입력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로 원래 안 넘겼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거라서. 근데 못 없애서 지금까지 왔죠. 지금 2021년도에 돈 더 많이 쓰면 추가로 100만 더 공제 주겠다 꼬시고 있죠.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여기에서 써주면 되는데 자, 우리 도서공연이 있죠. 이 도서공연은 자, 우리 친절하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래쪽에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본인이 청급여 7천만 원 이하자한테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30%를. 책 도서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그럼 본인의 총급여를 보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총급여를 봐도 되고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에도 위에 보시면 총급여가 나와요. 총급여가. 그럼 이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 썼잖아. 7천만 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로 그냥 15%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7천만 원 이하인데 도서공연 이런 것들을 지출한 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15%에 30%를 더 추가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7천만 넘는다고 안 돼가 아니고 그럼 카드로 가는 거예요. 카드는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추가 공제니까 여기 아래에 친절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확인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 때 이것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는 내 총급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금액 적어봐야 금액이 1원도 반영이 안 되다가 여기 적혀 있는 최소 1625만 원 이상은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연봉이 4천인데 1년에 1,000만 원도 안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 써봐야 별 효과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럼 얘 소득공제로 해서 이제 하는데 종합소득공제 한도는 2,500이에요. 자, 이런 시험에 나오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종합소득공제 한도가 2,500이에요. 그럼 위에서 공제받는 것들의 합계가 지금까지 한 게 2,500이 넘으면 2,500에서 잘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2,500. 그럼 이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위에 과세표준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과세표준에 우리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저축법도 다 빼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130만 원까지는 55% 넘어가면 40% 공제해주는 근로세액 공제 또 빼줘요. 세금 엄청 많이 빼주죠. 그 다음 우리 사원 등록에서 방금 자녀나 출산 일량 체크한 거에서 세금 한 명당 15만 원, 3명 이번 신고기간에 자녀세액 공제 받으면 30만 원 해주는 거 있죠. 그럼 여기서 또 30만 그 금액 빼고 몇째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빼는 게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연금저축 근로자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에서 자 여기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낼 건데 퇴자가 내준 거 말고 본인이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이 추가로 더 납부한 부분만 본인 부담한 부분만 여기에 써주면 지금 여기에 근로자 퇴직연금 쪽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을 하면 여기에서 두 번째 연금저축을 써줘야 돼요. 위에 건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래 연금저축에다가 써주면 여기에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장성 보험을 보면 자, 보장성 보험은 우리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 소득공제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나이를 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이 안 따져요. 그럼 얘만 나이하고 소득금액을 따질 거예요. 나이 따진다는 건 우리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 이야기고 소득금액 따진다는 건 100만 원 이하 그거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는 전제 조건이 계약자나 납입자가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그럼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보험료 납부한 거, 보장성 보험 납부한 거 있죠? 그 100만 원 넘어가잖아. 그럼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 가족 거 가져와도 필요 없어요. 100만 원이 한도예요. 쓸데없이 가족 거 막 가져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100만 원 몇 개 넘어가면 그러면 12만 원 공제해 주는 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 얘는 대놓고 보장성 보험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저축성 보험은.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는 장애인이 보험료 납부한 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부하는 거예요. 상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해 보험 가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었던 사람은 또 질병 관련된 보험이 쉽게 안 들어가지겠죠. 그럼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로 100만 원 해서 한도 15, 공제 15% 해서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넣으면 여기에 쓰셔야 되고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일 때 여기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피보험자 기준으로 이게 다 쓰는 거고, 자, 의료비는 자, 나이든 소득금액이든 다 제한이 없어요. 나이든 소득금액이든 다 제한이 없는데, 자, 그럼 여기에선 본인 65세 경로자 장애인은 똑같이 전액공제예요. 그럼 전액공제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밖의 공제 대상자가 이제 65세 안 넘거나 장애가 없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비는 여기에 전부 다 써도 700만 원 넘어가면 끝이에요. 한도. 그런데 본인 장애인이나 65세는 한도가 없이 전액이 다 공제 대상이 돼요. 15%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도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도 없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자, 우리 지금 현재는 실손 의료비를 우리가 청구한 거 있죠? 실손 의료비를 청구한 거는 공제가 안 돼요, 이제. 근데 전에 그 세무이급에서 장난친다고 보험료에다가 실손 의료비 청구한 거 썼어요. 보험료는 실손 의료비 청구한 거하고 보험료 납부한 거 공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보험료는 상관이 없고 의료비 세액 공제해서 내가 돈 냈는데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그 돈은 의료비 내가 부담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 부분을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의료비 받은 부분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의료비에서는 우리 중요한 특징이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다 돼요. 신용카드 공제가 전부 다 이중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실업 교정용 안경은 50만 원까지. 그리고 해외 의료비 안 돼요. 해외에서 임플란트하고 막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미용 목적 성형 안 될 거고, 그리고 건강 증진식품 그런 것들 우리 그 몸보신 목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그건 안 돼요. 근데 건강검진비나 그런 것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금액들을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우리는 의료비 공제가 될 거고,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자, 동생 대학교 등록금 될까요? 자, 동생 대학교 등록금 내주기가 싫으실 수도 있지만 소득 금액이 없다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소득 금액 이야기했잖아요. 나이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원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학원비는 안 되는 건데 학원비 중에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취학전 아동들 있죠. 그러면 교육청에 등록된 인가 안 된 학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상밀하게 따지면 병설 유치원권 안 돼요. 근데 자, 그다음 또 학원비 한 개가 뭐냐면 본인의 직무능력개발훈련법에 의한 교육비.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에서 본인 부담금. 그거는 공제가 돼요. 공제. 그럼 우리 초중고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것 중에 체험학습비가 있어요. 체험학습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학여행이래요. 그럼 취학전 아동의 체험학습비 말이 되나요? 아니, 취학전 아동이 무슨 수학여행이야? 여러분들 유학원 다닐 때 수학여행 갔어요? 아니죠? 한마디로 공제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초중고 거만 되는데 30만 원 한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만 원 한도 기억해서 자르셔야 되고, 교복비는 중고등학생 거만 돼요. 초등학생 거 교복비는 안 돼요. 1인당 50만 원 될 거고, 그럼 우리 대학원은 본인만 될 거예요. 대학원은. 그럼 이 교육비에서 자, 해외 교육비는 돼요. 해외 교육비 된다고. 해외 의료비는 안 돼.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아니잖아. 작년에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쫓겨난 나라잖아. 그죠? 그 정도 뉴스는 봤죠? 개발도상국에서 트럼프 때문에 쫓겨난 거. 작년에 막 쫓겨났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안 나가고 싶은데 아직 우리는 선진국 아니에요.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학에 대한 거는 이것만이 아니고 많은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도 그 세제 혜택 하면 뭐예요? 뭐 돈 많이 들잖아. 그래서 자, 우리 해외 의료 교육비도 다 공제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취학전이래.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되고, 방과 후 학교의 교재비도 되고, 그냥 책 사는 건 안 되는데 교재비는 돼요. 그리고 특별활동비 있죠. 학교 특별활동하는 거. 그거는 취학전 아동이든 전부 다 돼요. 학교 특별활동비는.
그리고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로 들어가져요. 그런데 기숙사비나 통학버스비는 교육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쭉 써줄 거고, 자, 그런데 직계존속이 교육비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갑자기 아버지가 말이 안 들리면 수화하는 학교를 간다든지 앞이 안 보여서 맹인 학교를 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럼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지금 현재는 소득 금액도 안 따지고 전부 다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직계존속도 안 따지고 소득 금액도 안 따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교육비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신용카드와 이중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돼요. 자, 다음 우리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은 뭐 아무 곳이나 눌려도 똑같은 창이 떠요. 그럼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돼요. 그리고 기부금도 소득금액에만 제한이 있어. 나이 제한 있는 건 보험료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럼 소득금액 우리 교육비하고 기부금만 소득금액 제한이 있고 의료비는 전부 다 풀려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여기서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니까 15만 원이면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해줄 거라서 99,900원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 초과된 거는 30%를 해줄 거라서 그런 거고. 그럼 법정 당해 기부금, 법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과 종교단체 거 이렇게 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형제자매 것도 기부문제 대상이 되면 아니면 소득금액에 문제 없으면 여기에 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월세세액공제라는 게 뒤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보이는데 월세세액공제는 주택 월세 임차 차입 탭에서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이 월세 금액의 세액공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월세세액공제는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이 세대 주고 그리고 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고 그랬는데 이걸 만든 게 월세 납부하면서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신고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근로소득자가 세대주인 경우가 생각보다 작았던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그냥 사업소득 형태로 일하고 있는 자가 엄청 많은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남자가 세대주로 많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주로 잡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를 빼버리고 이제 세대 구성원까지 넓혀버린 거예요. 무주택이. 그러면 넓어져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에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봤더니 집주인하고 끌끌어워서. 그래서 5년간 이월 공제해줘요. 그래서 월세집을 나가면 다시 안 들어가잖아. 이제 좀 있으면 데드라인이 됐어요. 이제 대박 날 거예요. 집 나가고 나면 그 월세 계약서 하고 그리고 그 이체한 내역 있죠. 그거 가지고 근로소득 기간 동안 했던 것들 전부 다 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월 공제해 줄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계속 제도를 1년 단위도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2월달에 연말정산 하지만 5월달에 정보소득신고 할 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까지 다 안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월세세액공제는 자기도 좀 애매해서 적용 대상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적어놔요. 그러면 여기에 쓰시면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입력하는 건 여기에서 입력하는데 여기는 들어갈 일 없어요. 그럼 우리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 부양가족 탭에서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해서 여기 가족들 입력한 거를 입력하면 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불러오기로 해서 여기 들어오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세무이급 때 하는데 세무이급은 한번 냈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 썼는데 문제는 여기다 하라고 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쪽에 쓰니까 틀렸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합격자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맞다 이것도 맞다고 해준 후에 소심해서 안 내는데 세무 1급에서는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게. 그럼 여기서 입력하는 것도 이따 한번 해보고, 다음 우리 소득명세는 자 우리 현근무지 전근무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군데의 근로소득을 다닐 수가 있겠죠. 내가 투잡 뛰고 있는데 둘 다 근로소득자인 거예요. 그러면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를 해서 합산해서 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한 번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뭐 얻은 게 주된 거 없어요. 신고하는 것이 주된 것이에요. 그럼 말하기 편한 것을 주된 것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입력할 때 그럼 주된 근무지든 현 근무지든 그리고 종전 근무지든 종된 근무지든 전 근무지든 근데 여기에 안 들어온 게 있어요.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노란색 있죠. 현 근무지에서 내가 회사에 그 뭔가를 상응되는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처음에 월급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여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법에서 소득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인정상여 추가분에다가 금액을 넣어서 여기에 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계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 합계 금액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비과세에 대한 것도 우리 전 회사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국외근로도 여기 노란색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는 거잖아. 그럼 더블 클릭 자 F2번 누르면 국외근로 100만원, 300만원 얘 선택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연구보조비도 기업부설연구소냐 뭐냐 이 앞에 내가 수당 받은 거에서 비과세 있으면 비과세에 대해서 이쪽에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뭐 4대 보험에 대한 것들은 여기다 쓸 건데 자 기납부세액이 있죠. 그럼 전 근무지에서 내가 세금을 떼인 게 있어요. 그럼 전 근무지에서 내가 결정세액을 떼었을까요? 기납부세액을 떼었을까요? 전 근무지에서는 자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면 이 사람이 그만두는 날에 결정세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착이 뜨죠.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할 때 그 연말정산하는 게 뜨는 이유가 이거 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세액. 그래서 이 금액하고 그 그만두기 전까지 받았던 소득세하고 차이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 근무지에서 낸 거는 결정세액만 내도록 정리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결정세액이 낸 세금이에요. 그래야 이번 근무지에서 떼인 거하고 전 근무지에서 내고 온 거랑 합쳐가지고 계산을 할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결정세액을 쓰는 거예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여기까지 하면 지금 메뉴를 본 거고 자 그럼 자 우리 문제 보면서 입력하면서 봅시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란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중 소득명세와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불호 표시한다. 자 그럼 사원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꼭 가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입력해도 똑같은 양쪽의 결과값이 나오지만 여기서 하라 그러니까 여기로 갔어요. 자 그럼 일단 자, 이미란 본인은 여성이죠. 자, 일단 이혼했는지 봐야지.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본인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미란 씨는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네요. 왜 아니다라고 했을까? 방금 우리 구경하고 왔었잖아. 앞에 우리 이미란 씨 보면 이미란 씨의 총급여가 6,500이잖아. 우리 총급여 4천만 원 초반대까지가 종합소득금에 3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금에 3천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녀자 공제 대상은 이미 끌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말 없으면 우리가 그 체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니다라 했으니까 아닌 거고 배우자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배우자는 문제 없겠죠.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장남 최은주는 어린이 프로그램 출연료 기타 소득이 800만 원 있대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세요. 빠르게 하기에 60% 공제니까 40% 48, 32, 320이니까
분리과세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동거인은 소득이 없대요. 그럼 부모님들 연세 많으시니까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실 거고, 모친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명서에 가면 본인은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럼 자, 아버지 1번 이관수, 자, 아버지는 그냥 경로 만 70세가 넘으셔서 경로자만 되고, 어머니 허복순, 어머니는 기본공제 되시는 데다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라고 했으니까 1번 장애가 체크를 해야 되고, 3번 배우자 최영민은 1900, 500밖에 없었으니까 나이 제한 없으니까 문제 없고, 자, 자녀 최연준, 자, 최연준은 방금 기타 소득 금액이 320만 원 나왔던 자녀죠. 그래서 소득 금액 때문에 부. 다음 최지영, 자, 얘는 지금 올해 태어났네요. 둘째죠. 둘째라고 써줘야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체크가 됐고, 자,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대주다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대주다 세대원이다 라고 보고 여기서 체크도 해주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입력 끝났으면 이제 창 닫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보면 이제 금액이 쫙 들어와 있죠. 사원등록에서 입력한 값들이 본인 말고 배우자도 있고 부양가족 3명 더 있어서 450, 추가공제, 그리고 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우리 한 명이 둘째라고 체크하니까 50만원 세액공제까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입력한 게 제가 하나도 없이 아까 다 지웠는데도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입력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반영시키는 값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입력해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가족 연말관계 F2번 누르면 똑같은 그림 뜨죠. 그러면 여기서 써서 똑같이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연말정산 아래쪽 볼 건데, 자, 이번 자료 보면 다음 자료는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급여에 포함 안 됐대요. 그럼 급여에 포함 안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6,500에다가 더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이 총급여계에다가 더해 주게 될 건데, 자, 보면 2020년 귀속분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 처분 상여 금액으로 300만 원이 포함됐대요. 자, 지금 아직 우리 법인세 공부 안 했으니까 소득 처분 상여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얘가 인정상여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저와 같이 보게 될 거예요. 나중 나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볼 날이. 그래서 얘가 인정상여로 해서 회사한테 300만 원 상당의 뭔가를 대가성 있는 걸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월급으로 가져갔다고 법인세가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과세 대상 추가, 인정상여 추가 있는 데 가서 F2번 누르고 인정상여 추가분 300만 원을 써줄 거예요. 여기 300만 원 써주면 합쳐져서 6,800으로 바뀌었죠. 그럼 6,800 가지고 연말정산에서 이제 계산이 되도록 넣어준 거예요. 2번 가지고 얘 입력은 여기에서 했어요. 소득명세에서.
자, 다음 이제 3번에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이미라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는 여기 입력 탭에서는 입력 많이 해봤으니까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보험료가 본인의 생명보험료, 장녀의 상해보험료가 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저 문제에서 얘 입력해도 정답, 입력 안 해도 정답이라고 했어요. 시험에서. 그 이유가 장녀가 누구야? 올해 태어난 최지영? 그죠? 근데 우리 둘째를 장녀라고 하나? 얘가 첫째였으면 장녀라고 표현 잘 하긴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장남을 원했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장남이면 안 되고 장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도 장녀로 봐서 최지영으로 생각해서 된다고 했는데 처음 답 나올 때 안 된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의제기 신청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틀렸다는 말 절대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또는 이제 넣은 금액까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이의제기 그래서 가답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얘 둘이는 된다고 보는 게 맞죠. 말 그대로 정확하게 하면 얘는 아들이고 얘는 장남 장녀가 둘이네. 그죠? 자, 그럼 자, 얘를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본인 거니까 본인 임의란을 클릭하고 자, 여기 보험료 적혀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아요. 보험료 적혀 있는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면 자, 여기가 국세청 자료 쓰는 거고 오른쪽이 국세청 자료 아닌 거 쓰는 거니까 여기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100만 원 쓰면 되고 국세청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 쓰고 다음 우리 장녀 최지영 가서 또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 14만 원 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서는 사람 클릭할 때마다 얘네들이 생겼다 지워졌다가 하지만 아래 합계는 같이 합쳐져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의료비가 있죠. 자, 의료비는 뭐 크게 따질 거 없이 안 되는 것들 몇 개만 찾고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인데 어머니 없네. 그럼 배우자의 미용 목적 안 되죠. 치료 목적 성형은 돼요. 그럼 배우자 미용 목적 성형이라서 이건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다 되네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의료비는 사실 뭐 본인이든 누구든 간에 선택을 해서 의료비에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입력하면서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해도 여기 선택하니까 그 사람한테로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본인께 있죠. 1번 국세청장 성명에서 F2번 누르면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럼 본인이고 여기에 15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만약에 30만 원의 실손보험금 수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할 때는 30만 원 빼고 12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입력할 때는 150만 원이고 보험금 3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뺄 건데 연말정산 입력 탭에 직접 써야 되니까 그걸 뺀 값으로 가지고 써줘야 되는 게 시험인 거고 여기 있을 때는 150 다 쓰고 그중에 30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로 해주죠. 그래서 배우자나 이 산후조리원 갔으면 끝에다가 체크만 해주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부친 아버지의 국세청장 자료로 해서 소득자 직계존속 300만 원, 또 국세청에 장남 최연준의 진료비 90만 원. 본인 등 해당 여부 공 들어가 있는 거에는 뭐냐면 전액 대상, 얘는 전액 대상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한 번에 다 입력을 하게 되면 확인 누르면 알아서 우리 본인 거에 150, 아버지 거에 300 클릭해 보시면 알아서 다 잘 들어와 있을 거예요.
사람 선택하는 거라서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이나 선택해서 의료비로 들어가면 된다고 한 거예요. 자, 다음 교육비에서는 자, 부친의 노인대학 교육비,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배우자 대학교 교육비, 배우자는 뭐 500만 원 총급여니까 소득에 문제가 없죠. 그러면 대학교 교육비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배우자 최영민 클릭하고 그리고 교육비 오른쪽에 좀 가려 있는데 오른쪽 교육비에 금액 400만 원. 그럼 교육비 넓은 이 네모칸은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취약전, 2번 초중고, 3번 대학생. 그럼 대학생이니까 3번 대학생. 이거에 따라서 한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 있네요. 자, 기부금을 잘 기억하세요. 자, 기부금은 자, 얘도 아무 곳이서나 되는데 일단 본인하고 배우자인데 본인이 종친회네. 종친회는 공익성 없죠. 공익성 없는 건 소득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종교단체 기부금 이거 하나만 되네요. 자, 그럼 기부금에서 뭐 배우자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돼요. 들어가면 사람을 고를 거기 때문에. 그럼 기부금에서 F2번 눌러서 배우자 최영민 선택하고 자, 여기서 구분 유형의 F2번 하시면 자, 여기 4개밖에 안 보이죠? 아니 3개밖에 안 보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대로 있으시고 저거 보면 본인을 선택하게 되면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본인은 우리 정치자금 기부하고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 본인만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얘가 떠요. 그런데 본인이 안 될 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뜨는 게 3개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죠.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그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고 금전이고 자, 우리 종교단체도 사업자죠. 사업자들이에요. 걔네 돈 벌잖아. 그래서 한 주면 얘를 쓸 거고 기부금액은 120만 원이다. 자, 우리 기부금은 또 주의할 부분 중에 한 개가 자기들이 돈 받은 걸 국세청에 신고해 주는 것은 천주교 말고는 없어요. 교회나 절은 얼마 돈 받았다라는 걸 신고를 세무서에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도 지금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 가면 소득세 시행규칙 종이로 주죠. 기부금 납입증명서로 줄 거예요. 그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기타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세청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알아서 나오는 거고 근데 종교단체도 안 주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전부 다 기타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자, 지금 이렇게 입력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좀 비교하고 해야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까지 120만 원 나와서 다 입력한 것 같죠? 그럼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보면 아직 여기에 금액이 안 들어오고 앞쪽에 금액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앞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면 좀 기다리시면 마치 내가 입력한 것처럼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제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이.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안 들어온 애가 뭘까? 지금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죠. 근데 방금 보면 여기 눌렀을 때 이 창이 뜨는 게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 탭에서 해당 연도 공제금에 반영해야지 들어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게 하려면 부양가족 탭 클릭해서 다시 기부금 들어가 보세요. 부양가족 탭에서 그럼 여기에서 기부금 조정이라는 탭 있죠. 여기에서 공제금액 계산 클릭하면 창이 뜰 거고 지금 여기에 아무 금액이 안 들어와 있으면 블록이 누르면 나올 거예요. 블록이 누르면 120만 원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서 아래에 공제금액 반영
그리고 예, 저장되고 공제금액 반영합니다라고 됐죠. 그럼 저장됐기 때문에 창 닫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다시 한번 불러오기 해보시면 이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12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얘 이름이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부양가족 입력 탭에 입력하라고 적혀 있는데 과거에는 부양가족 입력이었어요. 부양가족 명세 탭 입력도 있고 그러다가 다 줄여버리고 부양가족이라고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명시한다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시오 하면 여기 쓰라는 이야기예요.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라고 하면 여기 하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서 반영하라 그러면 꼭 여기 해야 될 거고 여기에 입력하라는 거는 여기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 입력해서 반영시켜도 문제는 없어요. 반영해도. 그런데 여기에 입력해라는 걸 여기만 쓰게 되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문제들은 복잡하게 꼬여있게 적혀 있어서 사람마다 정리하는 게 편한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그때 이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연말정산 내용은 여기까지 봅시다. 자, 쉬었다 합시다.